그 반지 어디서 난 거지? 신입 비서가 떨어뜨린 낡은 금반지를 본 순간 장재혁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여인에게 직접 끼워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유품이에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비서의 대답에 장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잠깐.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는데 설마 그녀가 임신한 줄도 모른 채 헤어져야 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로 손꼽히는 장재혁 회장의 집무실은 오늘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재혁은 창밖 풍경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 뭉치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죠. 30년 넘게 재계의 정상에 군림하면서 재혁은 웃는 법도 화내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들어와. 육중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낯선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새로운 신입 비서입니다. 단아한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재혁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꼭 담은 입술, 그리고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이 첫 출근의 떨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서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신입 비서 따위에게 관심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무심하게 턱짓으로 책상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서류 거기나. 단 5글자. 그것이 재혁이 새 비서에게 건넨 첫마디의 전부였습니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결제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긴장한 탓일까요? 서류를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찰칵.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안에 있던 소지품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립밤이 대굴대굴 굴러갔고 작은 수첩이 펼쳐진 채 떨어졌으며 손수건이 나비처럼 펄럭이며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한 은서가 다급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은서의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립밤을 집어넣고 수첩을 접어 가방에 쑤셔넣고 손수건을 움켜쥐는 은서의 손놀림은 정신없이 빨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창피한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챙그랑. 맑은 금소금이 조용한 집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은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언가가 굴러나와 재혁의 구두 발등 바로 앞까지 미끄러져 간 것이었습니다. 재혁의 서늘한 시선이 천천히 서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그곳에 멈춰 섰어요. 바닥에는 금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금반지와는 달랐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광택을 잃은 투박한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 낡고 빛바랜 모습이었죠. 재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반지는 재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냉철함을 잃은 적 없던 그 눈이 지금 이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재혁은 30살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재벌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정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던 여자. 재혁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집안의 거센 반대를 뒤로하고 그는 정은에게 반지를 선물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서 만든 커플 반지였죠. 하나는 자신이 끼고 하나는 정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재혁은 약속했어요. 반드시 널 지켜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재혁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거센 반대를 이겨내 결혼했지만 1년도 되지 못해 비겁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보다 야망을 택했고 정은은 쫓겨나듯 그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재혁은 정은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재혁의 구두 끝에 놓인 저 낡은 반지는 30년 전 정은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디자인, 그 곡선, 그 문양까지 똑같았어요.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홀린 듯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이 바닥의 반지를 향해 다가갔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져 있을 이니셜을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어요. 재혁의 손끝이 반지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은서가 번개처럼 손을 내밀어 반지를 낚아챘어요. 재혁의 손보다 한 뼘 빨랐습니다. 재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허공을 움켜쥐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지는 이미 은서의 소나기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반지를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재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반지. 재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거지? 은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던 것이라 저도 늘 곁에 두고 다녀요. 재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돌아가셨다고. 만약 저 반지가 정은이의 것이라면 정은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까요? 30년 동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막연히 믿어왔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일까요? 재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의문이 재혁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2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은이 쫓겨나던 그날 아이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왜 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만약 저 반지가 정은이의 것이 맞다면 설마 저 아이가 정은이의 딸인 걸까요? 재혁은 은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어보았어요. 눈매, 코끝, 입술선, 턱의 곡선까지. 그리고 재혁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의 눈매가 30년 전 정은의 눈매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회장의 이상한 시선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회장님이 자신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걸까? 그 시선이 불편해진 은서는 서둘러 물건들을 마저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은서가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어요. 딸깍.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고요였어요. 폭풍 전야의 적막함이었습니다. 재혁은 반지가 놓여있던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의구심은 더욱 짙어만 갔어요. 비슷한 반지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 정은이의 반지일까? 정은이가 정말 죽은 걸까? 그리고 저 아이가 정말 정은이의 딸이라면 아버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재혁의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듯 고요했던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재혁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정은과 마지막으로 함께 바라보던 그 노을처럼 그렇게 운명이 보내온 낡은 금반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혁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펜을 놓게 되었어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숫자도 계약 조항도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주머니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낡은 금반지의 잔상이었죠. 광택을 잃은 그 투박한 반지, 마치 망막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내 착각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반지는 얼마든지 있어.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혁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수백억 원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재혁은 회의실로 향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회의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30분 전부터 완벽하게 세팅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어야 할 은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는 텅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자료도 물 한 잔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재혁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비서실장.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예, 회장님. 이 비서는? 그게 아직 출근을 안 해서요.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비서실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분. 재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비서실장이 임시로 회의 세팅을 마쳤고 재혁은 이를 악문 채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자료 순서가 뒤죽박죽이었고
필요한 수치를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해외 바이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재혁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재혁의 표정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 위로 흘러내려 있었고 검정색 정장 블라우스 소매는 어딘가에 찢긴 듯 살짝 뜯겨 있었습니다. 구두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붉은 찰과상까지 나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굴러온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서의 앞에는 비서실장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은서 씨, 비서실장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랐어?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계셨는지 알기나 해? 그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 엉망이 됐어.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물 건너갈 판이라고. 은서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복도에 모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신입 주제의 첫 주부터 지각이래. 그것도 회장님 회의 날에? 끝났네, 저 사람. 비서실장이 한 발짝 더 은서에게 다가섰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그 한마디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서늘한 위압감을 풍기며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재혁이 은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서의 모습을 천천히 훑더니 잠시 은서의 주머니 근처에 머물렀다가 이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유나 들어보지. 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를 우습게 여길 만큼 중요한 일이 뭐였나? 비서실장이 숨을 죽였어요. 로비 전체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경찰서에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재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어요. 경찰서? 사고라도 친 겁니까?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출근길에 차도 위를 위태롭게 걷고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름도 주소도 가족 연락처도 전혀 기억을 못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차도 한복판을 걸어 다니시는데 은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고 보호자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은서가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로비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후회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생계가 달린 직장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길 위의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못한 거죠.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바보 같다면 바보 같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30년 전 재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었어요. 정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죠. 하지만 정은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재혁은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끝없이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은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원피스 치마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피가 맺혀 있었죠. 정은은 재혁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골목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봤어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재혁 씨. 재혁은 그때 정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항상 손해만 보는 사람. 그게 정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은 그런 정은을 사랑했어요. 지금 눈앞의 은서가 그때의 정은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옷차림도, 겁에 질린 눈도, 하지만 후회 없는 그 맑은 눈빛도. 재혁은 차갑게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심장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은이 너도 그랬지. 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늘 손해만 봤잖아. 그러다가 결국 재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해고 통보는 거도.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도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대신 재혁이 은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지각으로 발생한 손실은 이 비서의 업무 성과로 증명하도록 해. 앞으로 2배, 아니 3배는 일해야 할 거야.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재혁은 이미 돌아서서 집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딸깍.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반지를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동요였어요. 그 반지도, 그 성품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창가로 다가가 멍하니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의 정은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인 거야? 정말 정은이의 딸인 걸까?
의구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혁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반지가 정말 정은이의 것이라면 정은이는 그 후로 어떻게 살았던 걸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재혁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은이의 딸이라면 아버지는 누구지? 30년 전 자신의 집안이 무정하게 내쫓았던 정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혁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불쾌함으로 뒤틀렸어요.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재혁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장님, 서명하실 서류 가져왔습니다. 은서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은서는 여전히 재혁 앞에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놓고가. 재혁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은서의 얼굴을 향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쳐다보게 되었죠. 은서가 서류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재혁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이비서. 네, 회장님. 은서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경찰서에 갈 건가? 은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경찰서요? 그 치매 할머니 말이야. 또 다른 할머니를 구하러 갈 계획이라도 있나? 재혁의 말에 농담기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회장님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은서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 고향 같은 곳에 가려고요. 고향? 재혁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은서의 이력서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녀의 출생지는 서울이었어요. 고향이라기보다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은서가 조금 쑥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소망보육원이라고 돌아가신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요즘도 쉬는 날이면 늘 가서 아이들을 봐요. 엄마랑 약속했거든요. 엄마가 안 계셔도 꼭 계속 가겠다고. 소망보육원. 그 이름이 재혁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망보육원. 30년 전 재혁과 정은이 매주 찾아가던 그곳. 당시 재혁은 아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야망에 찬 후계자였지만 정은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주 주말이면 낡은 버스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그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은은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웃을 때 재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가정을 꾸리게 되겠지. 정은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평생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은이 쫓겨난 후 재혁은 다시는 그 보육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정은과의 추억이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날 것 같아서, 차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은서가 그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고, 정은이 살아있을 때도 함께 했다고. 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책상 위에 찻잔을 집어들었어요. 떨림을 감추려는 듯
찻잔을 입가에 가져갔지만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연이야. 분명 우연일 거야. 소망 보육원이 어디 한두 곳일까? 재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반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성품, 그리고 소망 보육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서의 목소리에 재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재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재혁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나가봐. 네, 회장님. 푹 쉬세요. 은서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재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은아.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떠난 거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다가 그렇게 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재혁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30년 동안 두꺼운 철문 뒤에 가둬두었던 추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정은의 웃음소리,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던 그녀의 뒷모습, 반지를 끼워주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웃던 그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정은의 모습, 집에서 쫓겨나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떠나던 그 작은 뒷모습. 재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마음을 굳혔어요. 저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정은이가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수행원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요. 운전기사도 물렸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걸쳤고 화려한 세단 대신 오래된 SUV의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소망 보육원.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재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가는 그 길. 그때는 정은의 손을 잡고 낡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홀로 운전대를 잡고 달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정말 저 아이가 정은이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나이. 재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생각은 차마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 손에 힘을 주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자책과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뒤섞인 채 재혁은 30년 만에 그 보육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혁의 눈앞에 낡은 간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망 보육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간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랜 모습이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보육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정은의 손을 잡고 걷던 보육원 앞 흙길은 이제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울창해진 모습으로. 한참 뒤 재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벼락 근처에 서서 숨을 죽이며 운동장 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재혁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아이들과 뛰어노는 누군가가 보였어요. 평소 집무실에서 보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나온 편한 바지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운동화를 신고 아이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은서였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아이 하나가 손에 뭔가를 들고 은서에게 달려갔어요. 은서가 그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담벼락 너머 재혁의 귀에 닿았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웃음소리, 저 웃는 모습, 은서가 웃을 때 눈을 가늘게 뜨는 모양, 코끝을 살짝 찡긋거리는 버릇,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저 척관까지. 그것은 영락없이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정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혁은 숨이 막혀왔어요. 담벼락을 짚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정은아.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저기 있구나. 저 아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재혁은 차에서 가져온 작은 망원경을 눈에 가져다 댔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추며 은서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은서가 운동장 한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신발끈이 풀린 채 쪼르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발끈이요. 은서가 웃으며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옷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지였어요. 목걸이 줄에 깨어진 그 낡은 금반지. 첫 만남에서 재혁의 구두 끝에 굴러왔던 바로 그 반지가 은서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은서는 반지를 옷 안으로 다시 넣지 않았어요. 대신 습관적으로 손으로 반지를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재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보육원 건물 안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아마 원장인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은서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은서야. 네, 원장님. 너희 엄마가 참 좋아하던 저 느티나무, 올해도 참 푸르지? 원장의 시선이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정은아, 오늘도 은서가 와줬어. 너 없이도 이렇게 자주 와주는 은서한테 항상 고마워. 정은. 그 이름이 재혁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재혁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에 몸을 기대야 했어요. 정은. 틀림없었습니다. 은서의 어머니 이름이 정은이었어요. 재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돌아 보육원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은서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회장님? 은서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의 목에 걸린 그 반지.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냉철함을 잃은 적 없던 그 목소리가. 한 번만 봐도 되겠나? 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셔서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의 손바닥 위에 그 낡은 반지를 올려놓았어요. 재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그 투박한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광택을 잃고 낡아버린 하지만 틀림없이 자신이 디자인했던 그 반지.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뒤집었습니다. 반지 안쪽을 살폈어요. 세월에 닳아 희미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혁과 정은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재혁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정은이와 나의 이니셜이다. 틀림없어. 이건 내가 정은이에게 준 바로 그 반지야. 그런데 재혁은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체 왜, 아이가 있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던 거지?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인 걸까? 아니면 정은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내 반지를 물려준 걸까? 재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셨나? 은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얼굴도 모릅니다. 씁쓸한 미소가 은서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죠. 은서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뿐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너는 꼭 아버지를 닮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살았죠. 재혁의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정은이 그렇게 말했다고. 재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비겁하게 그녀를 버린 죄인이었어요. 집안의 압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 한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은은 죽는 날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아이에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거예요. 재혁은 손에 들린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정은이 간직하고 있었을 이 반지를,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반지를 쥐고 울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반지를 보며 자신을 떠올렸을까. 재혁은 억지로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은서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은서에게 돌려주었어요. 고맙다. 잘 간직하거라. 재혁의 목소리가 굵게 갈라졌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반지를 보시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까? 하지만 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를 다시 목에 걸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재혁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보육원을 나와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회장님. 재혁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전자 검사요? 누구의? 이비서. 이은서 비서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한다. 재혁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재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내 아이이기를.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좋다. 저 아이가 정은이의 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난 저 아이를 지켜야 해. 재혁은 눈을 떴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보육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확신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재혁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직후 재혁의 집무실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서류는 쌓여만 갔어요. 평소라면 단 몇 분 만에 검토하고 사인했을 결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숫자도 계약 조항도 보고서의 글자도 전부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혁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책상 구석에 놓인 휴대전화. 비서실장을 통해 은서가 사무실에 두고 간 빚에서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로 보냈어요. 재혁 자신의 DNA 샘플과 함께.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사흘. 고작 사흘이었지만 재혁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재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며 웃던 그 얼굴. 정은을 빼닮은 그 웃음. 맞아야 한다. 재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아이여야만 한다. 그래야 정은이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생각도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저 아이가 정은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면? 그 생각에 재혁의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닌 게 저 아이에겐 축복일지도 모르지. 나 같은 아비 밑에서 자라지 않은 게 말이야. 비겁하게 어머니를 버린 한심한 남자가 아버지라니. 그게 축복일 리가 있나?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자책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르르.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알았다. 재혁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과 함께 파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재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터치했어요. 화면에 검사 결과서가 떴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재혁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결과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에서 멈추었어요. 친자 확률 99.9%. 재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이었어.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내 딸이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은아. 재혁은 허공을 향해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혼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내 아이를 키워냈구나. 쫓겨나면서도 아이를 지켰구나. 임신한 것도 모르고 널 내쫓았는데 넌 그걸 원망하지도 않고 혼자서.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 더미 위로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 그의 몸을 흔들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딸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3년 전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재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겁해서 미안하다. 재혁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재혁이 집무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 앞 반쯤 열린 틈새 너머로 누군가 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 고급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그 남자는 장치훈. 재혁의 조카이자 그룹의 상무였어요. 치우는 문틈 사이로 숙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냉혈한으로 불리던 장재혁 회장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치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문에서 물러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들이었죠. 치우는 며칠 전부터 숙부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평소 수행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던 장 회장이 갑자기 직접 SUV를 몰고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어요. 치우는 그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회장이 신입 비서 뒤를 캐고 다녔다더니 치우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했단 말이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안에는 재혁이 연구소에 의뢰한 검사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빼낸 것이었어요. 저 여자가 장 회장에 숨겨진 핏줄이라도 된다는 건가? 치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재혁 회장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적어도 치훈이 아는 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훈은 자신이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어왔어요. 유일한 조카이자 피부치니까. 숙부가 은퇴하면 이 거대한 그룹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 치훈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건 안 돼.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다 뺏길 순 없어. 치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바로 올라와. 잠시 후 측근 한 명이 복도로 올라왔어요. 치훈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신입비서 있잖아. 이은서. 예, 상무님. 회장이 마음을 굳히기 전에 끝내야 해. 치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 여자를 장 회장 곁에서 영원히 치워버릴 명분을 만들어 가장 추잡하고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목으로 말이야. 측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치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저 여자 컴퓨터 접속 기록 있지? 회장 비서니까 기밀 서류에 접근 권한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 저 여자가 회사 기밀을 빼돌린 것처럼 꾸며 산업 스파이로 몰아넣는 거야. 측근의 눈이 커졌어요. 산업 스파이요? 그래.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 그 정도 죄목이면 아무리 회장이라도 감싸지 못하겠지. 치훈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해. 완벽하게. 증거가 빈틈없어야 해.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직 은서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버려두고 살았던 아버지가 나라고. 어떤 얼굴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은서가 환한 미소로 재혁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서야.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재혁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어요. 재혁은 은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은 이미 피눈물로 젖어들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철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은서는 그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오늘따라 회장님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 걸까? 하지만 신입 비서인 자신이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장치훈 상무가 차가운 눈으로 은서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은서를 노리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까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주말 아침, 은서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아래 주소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장재혁? 은서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문자를 보내시다니. 그것도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오라고 하시다니. 무슨 일일까? 혹시 해고 통보라도 하시려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은서는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은서는 안내를 받아 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재혁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서 있는 모습조차 불안정해 보였어요. 마치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부르셨습니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회장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그때 재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은서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회장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며칠 새 눈에 띄게 꺼져 있었어요. 이비서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그가 잠시 멈칫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직함없이 이름만. 회장님? 재혁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적혀 있다. 은서는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렸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은서의 눈이 서류 위를 훑어 내려갔어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 의학 용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문구. 피검사자 A, 장재혁, 피검사자 B, 이은서, 친자관계 성립, 친자 확률 99.9%. 은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은서는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이 왜 제 유전자 검사를, 회장님과 제가 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은서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6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신입비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은서야. 재혁의 입에서 떨리는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30년 전에 내 엄마 이정은을 지키지 못하고 모질게 내쫓았던 못난 아비가 바로 나다.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서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회장님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그저 엄마의 말만 믿고 좋은 분일 거라고 상상만 해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을 비서로 부리며 차갑게 대했던 냉혈한으로 불리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서류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리움과 원망,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은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아플 때는, 엄마가 떠날 때는. 은서의 울음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재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비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재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구나.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은서야. 내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쫓았어. 비겁해서 찾아보지도 못했어.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재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 이마를 짚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구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은서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는요? 목이 쉰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으셨어요. 은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뿐이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를 닮아 바르게 살아라.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보육원에서도 들은 말이었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원망 안 했다고? 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병원비가 없어서 아플 때도 병원을 못 갔어요. 끼니를 굶으면서도 제 학비는 꼬박꼬박 내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아버지 욕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은서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말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혀왔어요.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자신을 버린 남자를 정은은 끝까지 그렇게 기억해 주었습니다. 정은아. 재혁이 흐느끼며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졌구나.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재혁이 먼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거라.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재혁이 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혁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은서야.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당분간 회사에서는 절대 내 딸이라는 걸 티내선 안 된다. 은서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회사에 내 조카 장치훈이라는 놈이 있다. 상무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속은 썩어 빠진 놈이야. 재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놈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재혁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은서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눈치채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해. 너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야 해. 그때까지는. 재혁은 은서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때까지는 참아라.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비서로 행동해. 알겠지?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호칭에 재혁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무겁고 따뜻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별장에서의 고백이 있고 며칠 후 재혁은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엄마 묘소에 가보려고 한다.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은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약속한 주말 아침, 재혁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수행원도 운전기사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래된 SUV에 은서를 태우고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은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산등성이에 위치한 작은 추모 공원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은서가 앞장서서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재혁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작은 비석들이 늘어선 묘역. 은서가 한 비석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에요. 재혁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은. 그 석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재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석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은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왔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널 찾아왔어. 재혁의 손이 떨리며 비석의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거칠어진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널 찾지 못했어. 아니, 찾지 않았어. 너무 비겁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재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머니한테 맞서 싸웠더라면, 회사고 뭐고 다 버리고 너만 잡았더라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대 회장이었던 어머니가 정은을 마주하고 서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 마.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재혁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서슬 퍼런 위협 앞에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압박 앞에서 그는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재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몸으로 쫓겨나서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이 차가운 흙 아래 누울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나 벌고 있었구나. 재혁은 비석 위에 이마를 짚었어요. 미안하다, 정은아. 정말 미안하다. 그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은서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 안 하셨어요. 진짜예요. 은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셨을 거다.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그런 말을? 저도 몰라요. 은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으셨어요. 그리워만 하셨어요. 재혁은 다시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아. 그가 비석에 대고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도 내 앞에 설 면목이 없어. 하지만 재혁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그 안에서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내가 끼고 있던 거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준 것과 쌍이었지.
은서가 목에 걸고 있던 어머니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쪽 반지는 광택이 살아 있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도 선명했어요. 30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어. 죄스러워서. 이걸 보면 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서. 재혁은 은서의 손을 잡아 펼치고 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주겠니? 엄마 반지와 함께.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어머니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은서의 손바닥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반지. 은서는 그 반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비로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은서가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왔어. 30년 만에 아빠가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정은이 대답이라도 하듯 차가웠던 바람이 잠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묘역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은서야. 재혁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지켜낸 너를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은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장치훈 상무와 이 사진들은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지. 재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놈들이 내 존재를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들 테고 그 과정에서 너를 짓밟으려 할 거다. 은서는 묵묵히 들었어요. 재혁은 걸음을 멈추고 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반드시 지킬 거야. 너에게 진 빚 다 갚을게. 내 엄마에게 진 빚까지 전부 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믿어주렴. 이번엔 절대 비겁하게 굴지 않을 거야. 30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산을 내려오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밀을 공유한 동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미 거대한 덫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장치훈 상무가 파놓은 함정이 은서를 향해 조금씩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묘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서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야 했어요. 비서로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회장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 은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은서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은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로비를 지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비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은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치훈 상무가 서 있었어요. 얇은 입술에 비열한 미소를 띤 채. 잠깐 나 좀 보지. 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무님이 직접 자신을 부르시다니.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분이. 무슨 일이신가요, 상무님? 와보면 알아. 치훈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치훈이 향하는 곳은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은서의 책상이 있는 비서실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앞에 도착한 은서는 숨이 턱 막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회사 보안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훈이 은서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거칠게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 비서 아니. 치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은서 씨, 우리 회사의 차세대 핵심 기술 파일이 주말에 내 계정으로 경쟁업체에 전송됐어.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도 3번이나. 치훈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접속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은서의 4번, 은서의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회사 기밀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 은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말에는 은서는 말을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부녀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뭐? 치훈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주말에 뭘 했는데? 말해봐.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치훈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말 못하겠지.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이니까. 그때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들이었습니다. 치훈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던 신입 비서가 산업 스파이였다니. 사람 참 모를 일이군. 이 사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실이 수천억 원이에요. 이건 배임죄 수준이야. 은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에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치훈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비서 아니지. 스파이 양반. 그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회장님 곁에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더니 뒤로는 이런 짓을 벌였어? 내가 감히 장씨 집안의 재산에 손을 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소리야. 연행해. 당장 연행해. 수사관 한 명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은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바로 그때였어요. 쾅! 집무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재혁이 뛰쳐나왔어요. 화상회의 중이었는지 이어폰이 한쪽 귀에 걸린 채였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재혁의 호통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치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숙부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가 공손한 척하며 말했어요. 이 계집이 우리 회사 기밀을 다 팔아먹었어요. 여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재혁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함정이다. 치훈이 녀석이 파놓은 함정이야.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은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재혁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댈 수 없어. 치훈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숙부님,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이사회에서도 정식으로 고발한 건입니다. 회장님이라도 범죄자를 감싸시면 곤란합니다. 재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범죄자라고? 이 아이가?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로그 기록이 다 있어요. 치훈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이 비서와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스파이를 감싸실 순 없으시잖아요. 로비에 모인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재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은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말에 함께 있었다고 말하면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치훈의 다음 공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진실을 밝히면 은서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은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은서가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 은서가 무의식 중에 그 단어를 내뱉으려다 급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그 순간을 보았어요.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려다 참는 모습을. 재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30년 전에는 비겁하게 물러섰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냉철하고 차갑던 눈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그 손 놓지 못해. 재혁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의 손이 은서의 손목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재혁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은서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은서의 손이 차가웠어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손을 꽉 쥐며 딸을 등 뒤에 숨겼어요. 재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냉철함을 잃은 적 없던 그 눈에 생전 처음 보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누구든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이 조용해졌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고작 비서 하나 때문에 회장님의 권위를 바닥에 내팽개치실 겁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범죄자를 감싸시면 회장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체면?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체면은 내 사람을 지킬 때 나오는 거다. 재혁은 치훈이 손에 들고 흔들어대던 서류를 가차없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시간이 주말이라고 했나? 재혁이 치훈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장상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치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에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있었다. 로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회장님과 함께? 주말에? 무슨 소리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진들의 얼굴에도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치훈이 재빨리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숙부님? 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주말에 두 분이 어디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이건 엄연한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으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비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어요. 회장님이 비서랑 주말에 같이 있었다고? 설마 무슨 부적절한 관계인 건가? 그래서 저렇게 감싸는 거야? 추잡한 오해의 시선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등 뒤에 숨어 있는 은서를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은서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재혁은 전 직원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묵직하고 단호하고 가슴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내 딸이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는 30년 전 내가 내 비겁함 때문에 지켜주지 못한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 이은서다. 침묵.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비명 같은 경악이 사람들의 얼굴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내 무거운 정적이 복도를 뒤덮었습니다. 치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라니요? 숙부님은 자식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숙부님을 꼬드겨서 퍽! 재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치훈의 뺨이 세차게 꺾였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로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혁은 은서의 목에 걸린 금반지를 꺼내 치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준 반지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여기 안쪽에 내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재혁은 또 하나의 반지를 꺼냈어요. 자신이 간직해온 남자용 반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 이 2개의 반지가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지. 친자 확률 99.9%. 치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내 자식이 내 재산을 훔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재혁이 치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치훈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내 놈이 감히 내 딸에게 누명을 씌워. 재혁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재혁의 유일한 후계자다. 치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어요. 재혁이 보안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장 저놈의 집무실부터 털어.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가 이 아이의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IP 추적해. 로그 기록 전부 분석하고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 보안팀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팀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치훈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숙부님, 잠깐만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재혁이 수사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조작된 증거의 피해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입니다. 수사 방향을 바꾸시오. 수사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치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장치훈 상무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잠깐만. 나는 아무것도. 치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것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놀란 얼굴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직원들. 재혁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천천히 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재혁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은서를 품에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은서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상처받게 했구나. 은서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아빠가 지켜줄게. 은서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은서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소리였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어딘가에서 늘 듣고 싶었던 소리. 재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수라장 같던 비서실과 복도가 서서히 조용해졌어요. 그 한복판에서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 뒤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장제혁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뉴스를 통해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숨겨진 딸의 존재, 조카의 배신, 산업 스파이 누명 사건. 사람들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재혁의 옆에는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비서의 정장이 아니라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긴장한 듯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셔터 소리가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재혁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록을 전하려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기자가 숨을 죽이며 재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야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정은이라는 이름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혁의 눈이 먼 곳을 응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반대 앞에서 비겁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모른 채 회사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27년을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끼니를 굶으면서도 아이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너무 비겁했으니까요. 재혁은 옆에 서 있는 은서를 바라보았어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제 딸을 만났습니다. 이은서, 제가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제 피를 나눈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어요. 재혁은 은서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아이가 틀림없는 제 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딸은 경영의 뜻이 없습니다. 저 또한 딸이 이 비정한 재계의 싸움터에 휘말리길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재혁의 선언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최근 발생한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제 조카 장치훈 상무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어요. 대강당 한쪽 구석에 장치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장치훈 상무는 제 딸 은서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기밀 유출을 조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본 회사는 장치훈 상무를 무고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치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건 사실이 아닙니다. 숙부님, 숙부님. 치훈이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 대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제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소망 보육원을 인수할 것입니다. 은서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소망 보육원은 제 딸 은서와 그녀의 어머니고 이정은 씨가 평생 사랑했던 곳입니다. 힘들게 살면서도 그 보육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애썼습니다. 재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곳을 단순한 시설이 아닌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바치는 저의 뒤늦은 속죄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힘겹게 자란 제 딸에게 바치는 사죄입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재혁은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상입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손을 들었지만 재혁은 돌아서서 단상을 내려왔어요. 은서의 손을 잡은 채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 소망 보육원의 아침이 밝아왔어요. 보육원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랬던 건물은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어요.
운동장에는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재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억 원대의 양복 대신 낡은 면바지와 편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 구두 대신 흙이 묻어도 괜찮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재혁은 빗자루를 움직이며 낙엽을 쓸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아이들이 흘린 장난감을 주었어요. 할아버지, 어린 남자아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과 나무,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재혁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어요. 어디 보자. 와, 잘 그렸구나. 이게 누구야? 이건 우리 할아버지고요. 이건 은서 선생님이고요. 이건 저예요. 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재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어요. 집무실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이거 보물처럼 간직할게. 재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놀아요. 다른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아이도 달려왔어요. 금세 5-6명의 아이들이 재혁을 둘러쌌습니다. 나도요. 나도요. 할아버지, 그네 밀어주세요. 공놀이해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재혁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그래. 다 같이 놀자. 천천히, 차례차례. 재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육원 건물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30년 동안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냉혈한이 이제야 마음껏 웃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혁과 은서는 보육원 마당 한쪽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어요. 3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정은이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그 나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2개의 금반지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정은이의 반지와 재혁의 반지. 30년 만에 다시 만난 2 반지가 이제 하나의 목걸이에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반지들을 노을빛에 비춰보았어요. 빛바래고 낡은 금빛이 노을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은서야. 재혁이 나지막이 불렀어요. 네, 아버지. 돈으로 세상을 다 가졌을 땐 늘 가슴이 시렸다. 재혁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30년을 살았다. 재혁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뭔지. 은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버지? 가족이었어. 재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은이와 너. 내가 3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가족.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야. 재혁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은서야. 30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내가 힘들 때 함께하지 못해서, 내 엄마가 떠날 때도 곁에 없어서, 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응. 엄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은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렵지 않다고.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재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아라. 절대 놓지 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네. 은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재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정은아. 그가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어요.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있니? 내가 은서랑 여기 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느티나무 아래에. 바람이 불었어요. 느티나무 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은이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안하다. 30년이나 걸려서. 하지만 이제라도 은서 곁에 있을게. 내가 지켜낸 아이를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재혁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히 쉬어. 우리 딸은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혁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서야. 네, 아버지. 아빠랑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만 살자. 은서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해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느티나무 아래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두 개의 금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헤어졌던 반지가 다시 만난 것처럼, 30년 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느티나무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재혁 씨. 은서를 찾아줘서, 우리 딸을 지켜줘서. 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것을 드디어 되찾았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왕관을 내려놓고 비로소 아버지가 된 남자. 그의 얼굴 위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을빛 속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아버지와 딸이 이 낡은 금반지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렸다고 생각한 인연도 어딘가에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사셨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한 번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인공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